네,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많이 기다리셨죠?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렌지색이에요? 당 예, 우리 상징색이? 배웅기 앵커님도 오렌지색 오늘 우연히 맞았네요. 예. 사실은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예. 오렌지색 찾아서 했는데 오렌지색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계열에 가까우면은 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인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과 관계없는 색으로 고르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면 뭐 초록색을 하면 어땠냐 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 초록색이 보통 제3지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당들이 뭐 국민의당, 그다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의 국민당. 그리고 뭐 또 자민련 뭐 이런 느낌이라 그랬네요. 약간 올드해 보여가지고 주황색 골라봤습니다. 예. 주황색을 아직까지 상징색으로 쓴 당은 없었나요? 그 2020년에 국민의당 2, 그 비례 전문 정당 국민의당 할 때 안철수 대표가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 민주노동당 색이었는데 요즘은 안 쓰잖아요. 그렇다. 예. 예. 색깔 괜찮아요. 예. 개혁신당 지금 이제 그 후드티는 개혁신당 예, 저희 옷으로. 작업복입니다. 예. 우리 뭐 이 대표님은 뭘 입어도 어울리시지만 예. 그거 입으니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도 제가 그때는 분홍색, 그 미래통합당이 분홍색이었는데 분홍색 후드티 입고 선거운동 하나 다녔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예. 지금 당원은 전부 몇 명이나 됐어요? 온라인으로 5만 한 5,500명 됐고, 예. 그리고 저희 페이퍼로 이제 당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합치면 6만 명 좀 넘을 겁니다. 예. 원래 목표는 얼마 잡으셨나요? 선거 때까지 10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희 그리고 당원들은 또 굉장히 충성도 높은 당원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있을 때 당원 통계를 알잖아요. 그때보다 당원 인당 당비 납부율도 높고 당비 납부액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충성도 높은 당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창당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예. 정강 정책에 상당히 좀 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냥 이준석 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창당 준비위원장을 지금 최고위원 된 세 분으로 하고 예. 본인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강정책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읽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새누리당으로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랑 제가 정책 특위를 맡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도 당 그때 생활이 처음이었는데 이 김종인이라는 분이 당이라는 게 이제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을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게 정강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정강정책위원장하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실무자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안종범 교수 같은 분들이었고 했는데 하나의 시대 전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박세일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박세일 교수님이 보수 쪽에서 이론가로서 그런 공동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당에 도입하셨고, 김종인 위원장 오시면서 이제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의 이념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보수를 넘어서 가지고 뭐 노회찬의 정의당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개혁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게 위기가 우선 중심에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은 위기를 인식했을 때 강해진다. 예.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결집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위기였기 때문이고, 민주화의 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민주화로 흘러갔던 것도 마찬가지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위기로 극복합니다. 위기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었다. 예, 지금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당대표 2명 내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임명한 비대위원장 자기가 내쫓으려고 하지 않나. 또 반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제가 저 정도 의석을 가진 당대표였으면, 야당에 있었으면은 저것보다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기력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와 야가 둘 다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역할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안에는 제가 언급했던 뭐 당연히 인구 위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지 재구조화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혁해서 좀 다루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원래 보통 정강 정책을 쓰면요, 정강에 하나만 하는 얘기 많이 들어가요. 뭐 해가지고 우리는 뭐 4.19와 5.18의 정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는 경제발전 이룩한 대단한 나라이다. 뭐 이런 자뻑성 멘트들 많이 넣는데, 그거 다 빼고 저희 미래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내세울 만한, 소개할 만한 것은 어떤 것 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기를 개혁으로 극복하겠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과거 다 뺐다. 예를 들어 4.19, 5.18 아까 그런 내용도 다 뺐습니다. 제가 5.18에 대해서 한 번도 왜곡되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지만은 그 얘기 앞으로 열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 대폭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당을 하게 된 예.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도 뭐 과학기술 쪽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뭐 숭실대학교 학생들이랑 간담회던가 갔더니 R&D 예산 삭감한 거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제대로 답을 못 하던데, 이 이공계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강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강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세부 정책들이 이제 펴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도 대중적으로는 의대 나오신 분들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그 로스쿨 변호사 확 늘리듯이 의대 정원 확 늘려가지고 우리도 이제 의료 서비스를 싼 값에 받아보자 이런 여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 막 3,000명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지적했던 게, 한 10년 있으면은 대학생 입학생 수가 20만 명 정도 줄어듭니다. 이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이 이공계라 했을 때 한 10만 명 정도 될 텐데, 지금 뭐 3,000명 정도 되는 의대 정원을 예를 들어 6,000명을 늘린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6,000명 아니면 4,000명, 5,000명 이렇게 의대 가는 나라에서 그럼 나머지 과학기술 분야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정책을 내게 되면요, 지금은 맞아 보여도 한 10년 뒤에는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 내겠다. 그래서 이번에 무임승차 같은 것도 건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개혁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질리지 않게 네.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관심을 다른 데만 이렇게 쏟게 만들잖아요. 지금 정치권 네. 상황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 대표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어요. 이런 거죠. 그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우선 이런 거잖아요.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해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를 평가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그대로 시도해 보면은 정작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됐을 때 뭐 따릉이 타고 이제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한 거겠죠. 또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뭐 북유럽의 정치인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밑에 달린 댓글 보면 칭찬 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무임승차 같은 것도 얘기했을 때, 평소에는 이제 복지 제주 구조화해야 된다 그러고 뭐 너무 퍼주면 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던 어르신들도 정작 내 지하철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혜택을 축소하고 12만 원씩 연간 교통바우처 지급하는 사업을 했을 때 교통에 지원되는 액의 총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한 1조 2천억짜리 이제 바우처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만약에 재구조화하는 걸 반대하면은, 우리 뭐 방송하다 보면은 연금 개혁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금 개혁이라는 게 보통 뭐냐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연금 한 1년에 100만 원,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2년 늦게 받으면요 2,400만 원 적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은 또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겪어보면 또 안 하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떤 뉴스에 나와서 누가 개혁을 얘기하면은 그래 해야지 이러다가 정작 내가 그 개혁의 대상이 되면은 지하철 요금에도 반대하는데, 그럼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몇 천만 원씩 받는 게 깎이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아주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직면하는 어려움들이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맨 처음에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네. 창당 준비위원장은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그랬을 때 역시 이준석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 대결로 선거 치러야 된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네.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저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지요. 자꾸 그냥 흥미 위주로 막 싸움 구경같이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만 그냥 몰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싸움 구경에 대한 관전평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분이 정강 정책에 힘을 쏟는 것을 보고 방향 제대로 잡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지요. 그래서 정강 정책 궁금했고 그래도 이게 좀 재미는 없어요. 예, 그렇죠. 하나만 더 그러면 여쭤보고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가지요. 당헌 당규도 이제 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비대위를 안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비대위라는 게 사실 지금 여당에서 대통령이 그 당권 장악을 위해 가지고 비대위를 믿고 자꾸 일을 벌이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있는 당대표를 날리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비대위로 심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자꾸 당대표를 날리고 싶은 욕구가 들게 되고 또 이제 비대위원장 날려도 또 비대위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누굴 날려도 그 다음도 당원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절대 그런 무리수를 못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보면 뭐 군사정권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쿠데타를 해가지고 날려도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선거하면 된다 이러면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트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쿠데타를 일으켜도 뭔가 국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못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너무 대통령이 정당 장악을 쉽게 생각하는 구조 이런 걸 좀 깨야 되는 것도 있고요. 비대위라는 것이 사실 비상이 거의 일상화되는 상황처럼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양대 정당에서.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언제나 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당에서는 그게 전당대회다.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정당, 모바일 정당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하는 건 별로 일도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로 정견 얘기하고 근데 모바일 투표하면은 뭐 빠르면은 뭐 일주일 내로 해버릴 수 있는 게 전당대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그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상을 저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항상 모든 권력은 당원 또는 국민회의에서 나오는 형태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그 기대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죠. 신당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좀 여쭤보고 현안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기호 3번이 일단 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려면 현역 의원 확보가 필요한데 어제 이제 양양재 의원 한국의 희망과 합당해서 현역 의원 1명 확보된 거 아닙니까? 3번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아직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개혁신당이 새로운 당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정책도 내고 이제 당으로서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인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지만은 체계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오래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정책 얘기도 하는 그런 정당으로서는 아마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거의 유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에 제가 확신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대표 막 계속 날리고 비대위원장 날리겠다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장이 차려졌을 때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거의. 어제 보니까 모 언론사 부산국제신문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의 의원 중에서 7명 정도만부터 뭐 컷오프하고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상 초유의 공천 대란을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쪽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합쳐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를 이제 창준이 명에다 넣고 그리고 뭐 젊은 세대와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젊은 창준이 위원장 2명을 이제 세우고 이런 것까지 봤는데 이것이 예전에 국민의당이 했던 것처럼 호남 지역당 플러스 비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특수 형태 정당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수에게 접근한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약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당과 어느 정도 비전이 비슷할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이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그동안 이야기한 것 몇 번 들어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좀 그 거리를 두는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빅텐트 이야기할 때만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었다. 또는 엄중, 낙연 이런 사람 이런 태도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중텐트 얘기하니까 뭐 그런 표현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 조금씩 선을 긋는 모습을 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함께 한다면 미래와 뭐 과거의 대통합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오히려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낙연 총리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또 굉장히 또 자주 소통하던 한 분이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대표는 뭐 2030 중심으로 이렇게 당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뭐 60, 70이 많으니까 이렇게 좋아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쪽엔 좋을 일인데 우리 쪽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노장청의 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모든 경험을 갖춘 지도자로서 70대 나이에 이제 들어서셨고 젊은 세대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창준위원장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은 창준위원장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알고요. 사실 예전에 바른미래당 할 때도 손학규 대표님이 70대 이제 당대표가 되시니까 저와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이 많이 이제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동작합니다. 해보면은. 예. 그런 걸 이제 말하시는 모습인데 그게 좀 약간 깨림칙하고 저는 이낙연 총리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뭐 취지는 좋죠. 그러니까 후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욕심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솔직히 약간 공감 못했었어요. 네. 저는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야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야심이 꺾인 사람은 정치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과거 막 민주화의 지도자였던 사람들 나중에 진영 넘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 딸랑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 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같은 지금도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훌륭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나는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이 신당이나 이런 데서 성과를 내가지고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야심이 이제 드러나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가 뭐 지금까지 다소 좀 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각오하셨구나.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좀 따르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약간 궤가 달랐어요. 저는 그런 건 약간 좀 그래서 이제 뭐 지역구 출마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부터 시작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또 그런 걸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전 많이 겪어본 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저는 생소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그 지점을 돌파하셔야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연령 차도 있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뭐 쉽게 동화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제가 있죠. 의외로 어르신들 많이 모셔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모시면 잘 기분 좋아하실까 알아요. 예. 그거 못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당이라는 결사체를 같이 하든지 정치를 같이 할 때는 서로 성과가 낼 수 있는 방향을 밀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치하면서 가장 부질없는 짓이 누구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들 뭐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정도의 제3지대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거로 시간을 보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선할 때도 보면요. 제가 무슨 뭐 저라고 뭐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좋은 소리만 하면은 후보랑 뭐 무슨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지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누가 그걸 평가해 줍니까? 예. 결국 정치인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요한 위원장 신나게 와가지고 셀럽 역할 하다가 결국엔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에서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평가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일하러 모인 게 정치지 무슨 누구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거 하려는 게 정치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야심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선 야심보다는 이번에 교섭단체 만들고 의회 정치 한번 싹 바꿔보고 싶은 그런 야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제가 뭐 대선 주자로 이름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들은 당 구조 자체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다. 제가 국민의힘이 당대표 할 때 보면 그 당의 예산 규모나 인력 규모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 하나하나 저랑 뭐 관계가 있고 하지만은 애초에 그런 기성정당의 비용 구조나 인력 구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네. 근데 관성에 따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창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준석이가 인기가 뭐가 있어서 창당하느냐, 돈 없어서 창당 못할 거다, 5천 명 어떻게 모으냐 당원, 이걸 다 얘기하면 저주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거 다 틀린 거로 이제 판명됐잖아요. 저는 정당 운영에 있어서도 비슷한 걸 한번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꼭 여의도에 삐까뻔쩍한 당사를 둔 정당들이 이렇게 뭐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행사나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당이 유지된다가 아니라 정말 경쾌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당 출범할 때 그렇게 폄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표 될 때부터 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다. 네. 근데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 지역구로 출마하십니까? 지금 당연히 저는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전략적으로 지금 뭐 김용남 의원이랑 상의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전략위원장이신가? 예, 전략기획위원장 하다 예. 이제 정책위의장 하시는데요. 오늘도 이제 상의를 하다 이제 왔는데, 혹자는 뭐 비례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비례 나가는 조건은 예전에 뭐 DJ 하려고 했던 것처럼 끝번호 지키기 이런 건데, 18번. 예. 근데 DJ도 그때 거의 안 될 번호를 맡아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런 정도 형태 아니면은. 배수진을 친 거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신당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배수진이야 그러면 뭐 한 14번 이렇게 배수진 쳐버리면 그게 당 지지율이 30% 나와야 당선되는 예.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당 지지율이 받쳐주면 지역구 나가도 됩니다. 예, 지역구 잘 고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 예. 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들을 할 겁니다. 예. 전략적으로 지역구를 정하겠다. 예. 좀 일찍 정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신당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가 배치되는 순간 제가 당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 지역구에 누구를 넣을지 이런 것들이 상대 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져가야 된다 봅니다. 그거는, 예.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구 가운데 예. 깜짝 놀랄 만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놀랄 곳으로 우선 상계동은 기본으로 저희가 놓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놀랄 만한 곳으로는 어떤 분은 저한테 호남 출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호남 출마는 제가 봤을 때 모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은 반대로 제가 보여준 자세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지만은 한 번도 호남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반대로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러다 보면 호남의 높은 정치의식이라 그러면은 저를 만약에 높은 지지율로 당선시켜주거나 아니면 높은 지지율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의 하나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대구는요? 대구는 이제 보수의 진짜 보수가 누구냐의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12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상징성이 있는 예를 들어 뭐 윤핵관이라든지 아니라면은 뭐 지금 보수 정당을 망가뜨린 원흉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과 붙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인 명분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12개 지역구 중에 한 2명 빼고는 다 잘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신인과 그런 걸 보수 개혁을 놓고 다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노원, 대구, 호남까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천하람 위원장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세종 얘기까지 했던데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은 세종도 의미는 있습니다. 굳이 세종은 따지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 정당이 생긴 뒤로 처음으로 세종시장을 이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종은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세종시 지역의 이제 젊은 공무원들과 연기군 지역의 전통적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존재하는 선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장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출신이 된 게 세대포이론이라는 게 정확히 동작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종시장 당선된 걸 저는 굉장히 제 지방선거의 가장 큰 성과물로 보거든요. 근데 비슷한 도전할 수 있겠지만 신당은 또 세대포이론이 잘 먹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고민이 있지만은 거기도 세종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번 총선의 네. 시대 정신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입에 발린 말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만 지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일자리 상황이고 뭐 개선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어떤 선진국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그게 아마 시대 정신이 된다면은 개혁신당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저는 제가 3년 동안에 정치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인지 윤석열이 나쁜 사람인지 요즘은 부록으로 김건희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거 갖고 정치하는 게 너무 그냥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셋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논쟁은 별로 끼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좀 관심사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된다.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노동 개혁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된다. 무임승차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모아졌을 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거지. 뭐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네. 미국같이 잘 나가는 나라도요. 트럼프 하나 놓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따지기 시작하면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전혀 비생산적인 주제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특정 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구도라는 게 재미는 있으면서도 위험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온 나라가 대장동이 누구 거냐 이런 거에 뭐 매몰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법원에서 가리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항상 가끔 얘기할 때 우리 이준석 대표를 정치 천재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으시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 시대정신과 관련해서 한번 그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총선을 쭉 치러보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네. 그 민주화 이전에는 이제 유명했던 2.12 총선 때 우리 민주화 세력이 똘똘 뭉쳐서 보여준 적이 있었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지역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상김이 계실 때.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열풍이 반대로 불면서 또 이제 선거가 이렇게 막 예. 출렁거렸고 그런 구도들 속에서 치러져 왔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대표께서 그리는 이번 총선의 구도 어떻게 짜여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대선과 지선에서 지역 구도도 아직 존재하지만은 결국에는 세대별 구도라는 것이 정착화되어 간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첫 번째는 확실히 세대입니다. 결국에는 2030과 6070의 그런 세대 포이론이라는 거, 세대 연합론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이 키우고 저 집 사고 이런 그 세대인 400 세대. 거기는 또 강한 반여당 성향을 보였거든요. 정책적으로 이제 선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4050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뒤에 보면은 뭐 노동이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69시간 노동하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주 처참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대안이라 내놓지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몰려갔거든요. 제가 개혁신당 이제 당원들 모이는 걸 보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하면서 통계를 보면서 2030보다 4050이 많이 모이는 게 무슨 현상인가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원들 가입 수기를 공모전을 했어요. 나는 왜 개혁신당에 당원이 되었느냐. 네.
4050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자신들은 어쨌든 그 역사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민주화의 어떤 과정에 추적해 봤을 때 자기들이 국민의힘을 뽑는다는 말은 주변에 못한다. 하지만 내가 4050이 돼서 이제 생활인이 되어 보니 결국에는 민주당의 급진적인 어떤 이념적이나 아니면 이런 투쟁적인 정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대안을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성역 없는 주제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정당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쪽으로 저는 관심과 지지가 많이 몰려간다라 보는 게 무임승차권도 그렇고 이 세대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사안을 놓고.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혐오니 갈라치기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도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지난 뒤에 면밀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확정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냥 본질적으로 혐오 분자고 뭐 이랬으면은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좀 건전한 정치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뭐 명품백 논란 같은 것도 제가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래, 당신들이 그 명품백 사과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과 갖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김경률 회계사가 지적하는 형태로 이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사과가 아니라 수사가 문제의 본질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이 명품백이야 그렇다 치고 특검법은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결국엔 언론이나 권력자가 짠 어떤 시선의 방향이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는 정치를 이제 정치 유권자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이거는 선거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우리는 다른 집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비유처럼 그 전화번호가 달라요. 얘기해도 유권자는 얘네 같은 중국집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얕보면 안 되는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현안으로 예. 넘어가서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약속 대련이라고 보셨어요? 저는 둘 다 서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진짜 화나서 싸우다 보면 상대 찌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은 상대를 찌를 수가 없어요.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약속 대련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걸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양쪽에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쏘아서 전쟁한 적이 없다. 예전에는 미국은 핵이 있고 일본은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쏜 거죠. 근데 만약 일본 핵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대화를 하고 대련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안 하고 대련하든 어느 시점에는 딱 서로 멈췄을 수밖에 없던 관계예요. 한동훈도 핵이 있나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써서 이제 버티는 건데 저는 이거 지금도 보면은 평론가들이 막 신나가지고 뭐 약속 대련이야 진짜 붙은 것 같다. 그래 한동훈이 뭐 이렇게 헤게모니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울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사천 논란이 일었잖아요. 예. 그때 정영환 교수 공관위원장이 저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의 공관위원장이었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평가를 거부합니다. 근데 딱 처음에 자신 있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 말인즉슨 이분은 임명될 때 본인이 어느 쪽에서 임명해 준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공천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저는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좀 가깝게 지내던 국회의원이 네.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나 이번에 어디에 줄 서야 돼? 그러면은 용산에 서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었군요. 한 두 분 정도가 이 대표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 얘기 해드렸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끝내진 않을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이렇게 끝내진 않을 것 같다. 어떤 뜻이죠? 제가 그래서 2차전, 3차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차전, 3차전이라는 거는 어쩌면 더 난장판일 거다, 지금보다. 그럼 완전히 밟아버릴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 역동작에 걸린 사람이 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물러날 때 예. 연판장 써서 이쪽에 싹 돌렸다가 바로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행보를 보인다 해가지고 누군가 만약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받아보려고 싹 붙는 순간에 예. 나중에 실제 누가 공천을 제어하는지 보게 되면은 역동작에 걸린 사람도 꽤 있을 거다. 예. 지난번 사태 때는 박성민 의원 같은 분이 역동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어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누가 역동작에 걸릴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천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쇼를 했는데 예. 그 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명품백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입을 막게 한 것 하나. 그다음에 공천권은 확실히 나한테 있는 거 다 봤지.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세 가지 주체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하나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주체가 김건희 여사라고 예. 봅니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별화 또는 약간 다른 결을 보여줘야지만이 당이 선거 이길 거라는 건 계속 보고받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쟁점 사안이 뭐였습니까? 결국 특검이랑 명품백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했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2021년 12월 26일 날 I believe 이거 노래 나오면서 사과했던 기억, 그 경력 과장에 대한 그 사과했던 기억 때문이라도 다시는 그거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안 한다고 버텼을 테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아내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테고, 그래가지고 이것의 발단이 갑자기 김경률 회계사 및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 아내의 입장을 들어준 척하면서 이제 짓밟으려고 들어간 것이고, 근데 결과물은 어쨌든 봉합 비슷하게 나와버렸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사도 만족시키면서,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별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털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약속되는 시나리오는 제가 이렇게 제시하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성정이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가 정한 선 이상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집은 말하면은 지금 평론가들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은 이관섭 실장의 이야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깔 줄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랬겠죠. 예, 그거를 깔 줄은 몰랐을 테고, 그걸 통해서 언론이 야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깠다고 보십니까? 실수로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수였을 거라 보는데 아마 대통령은 일부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의도 문법을 안 따르니 뭐 여의도 사투리 안 쓰니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모르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궁중암투나 삼국지 정치 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벌어진 일이 정확히 궁중암투고요. 그리고 삼국지에서 이게 정확히 동탁과 여포의 싸움입니다. 예. 정확히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김건희 씨가 맨 처음에 이제 사과했을 때, 네.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 대표셨잖아요. 네. 그때 김건희 씨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설득할 때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항이나? 이렇게 했죠. 12월 20일 날 제가 이제 조수진 의원이 그때 2차로 이제 제가 당무 거부했던 게, 조수진 의원이 당신 말은 안 듣는다. 나는 대통령 후보 말 안 듣고 예. 당대표 말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 안 한다 이렇게 하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 조수진 의원 얘기하기 며칠 전부터 결국에는 그런 학력 위조나 이런 거, 학력 과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6일 날 12월 26일 2021년 그때 사과를 하죠. 근데 그때 제가 사과하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27일인가 28일 날 그래가지고 이준석 성삼납이 뭐 서투리던데요. 그러니까 뒤끝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개
그 카톡 캡처라는 거 받은 게 있는데요. 뭐 대통령 가까운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뿌린 건지 단톡방들에 2018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런 거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관련? 아니요. 한동훈 위원장과 그 주변 관련. 네. 그래가지고 그래 누구의 또 잘못된 어긋난 충성심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나라의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인사들이 이런 거나 돌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럼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모양 빠지게는 못 있는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로 자기가 상당히 체면이 좀 손상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때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 주변에 가볍게 말씀하신 게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주변에 보다 나왔던 게 여기가 그 장동혁이 지역구라는 그러면 거, 예.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장동혁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 격으로 예. 사무총장으로서 한동훈 뭐 위원장의 오른팔이라고 하죠. 나오기도 하고 예. 이러잖아요. 굳이 그거를 왜 이야기했을까를 저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입니다. 띄워주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상인들도 안 만나고 가면서 엿을 먹였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대통령 언급을 봤을 때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라면서 이거에서는 기억하고 있겠다 뭐 이런 거. 네. 글쎄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 간 것은 지금 뭐 좌경률, 우동혁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사무총장이니까 사무총장 지역구에 그런 화재가 났고 가서 좀 위로하면 사무총장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거기에 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나 대통령께서 그 카메라에 잡혔던 하신 말씀 자체가 예. 장동혁이 두 보좌를 일으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예. 보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당해보셨고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건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 우세승처럼 보이게 끝내고 2차, 3차는 이제 1차는 탐색전이고요. 예. 2차, 3차부터는 속된 말로 현금 깔고 이제 화두 치는 겁니다. 예. 판돈 걸고 화두 치는 거거든요. 한나라의 정당의 공천을 화투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은 각자 패를 보일 때 이제 상대가 있는 승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전봉민 의원이랑 그다음에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제 가서 붙겠다 돼 있거든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 말씀 경선 붙으면 무조건 전봉민이 됩니다. 네. 전봉민 의원님이 그 주변에 지역 조직이 탄탄해요. 그리고 전봉민 의원 집 자체가 원래 유복한 집안이라서 많이 베풀던 집안이고, 그리고 장혜선 최고위원은 경선하면 지니까 어떻게든 전봉민 의원이 컷오프되고 전략공천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죠. 이거는 양당 간의 선택인 겁니다. 봉합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선호하는 참모가 장예찬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공천받는다는 거는 시스템 경선 같은 거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 공천 같은 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무슨 뭐 경선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봉민 의원이 된다.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이제 레임덕 비슷하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구나 보면서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뭐 솔직히 좋은 말 싫은 말 다 해가면서 이제 결사옹이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뭐 보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낀다는 것을 공천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도 대통령이 안 따르죠. 그런 게 이제 레임덕이라는 게 되겠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단순히 공천을 장악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거를 이겨야지만 비전이 생기는 그럼요. 거예요. 안 그러면 황교안 대표 투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예찬 최고위원을 꽂으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총선을 이기는 방법은 요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은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왜 한동훈인가? 김건희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느닷없이 국민 눈높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번 붙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의 1년은 정말 느리게 간다. 예, 살아온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1년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내온 세월에 비하면 지금 1년은 화살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대표쯤 되면요. 타임머신입니다. 예. 하루에 진짜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7, 8개 되는 미팅을 하고 사람 만나고 어디 가서 또 마이크 잡고 하면 피곤해가지고 바로 집에 꿀잠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나와가지고 쳇바퀴가 차고 하다 보면 한 달 훅 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해보니까 아는 거죠. 내가 매번 어디 가서 이렇게 당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셀카 찍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느라 한 달 바쁘고 와보니까 야, 근데 지지율이 안 바뀌었냐? 예, 나는 진짜 니네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당직자들 하라는 대로 내가 대구도 갔다, 부산도 갔다, 대전도 갔다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 예,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서 나를 영웅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 문제가 뭐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거 풀어야 된다. 안 풀면은 나 이거 기분 내면 뭐하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구가하는 보수 진영 대선 지지율 20%대로 1위 이런 거는요. 언젠가는 김무성 대표도 해본 지점이고, 언젠가는 황교안 대표도 해본 지점이고, 언젠가는 다 해본 지점이에요. 그만큼 그 보수의 1위 대권 주자의 20% 남짓한 지지율 이거는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지지율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그 당시에 있었던 20, 30% 지지라는 거는 공동 운명체 수준이에요. 이분이 영국을 가든 아니든 와가지고 새정치 국민회의를 차려가지고 창당하든 말든 바로 따라붙는 그 고정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언제쯤에든 가지셨던, 하지만 총선 한번 지나고 다 잃어버리셨던,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본인한테 다시 와 있는 걸 아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렇겠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정이 바쁘신 대표님을 너무 오래 붙잡은 것 같은데 끝으로 예. 여권에서 이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떠나서 예.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예. 국민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김건희 문제 해법 어떻게 나와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문제,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처리라는 거는 통과시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 재의결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명품백 이런 거는요. 저는 솔직히 어제도 제가 TV조선의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조선일보랑 TV조선 같이 있는 곳인데도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왔던 게, 솔직히 언론사 사설이 요즘 맛깔나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론사설, 보수 언론들 3대 보수 일간지 사설을 보면요. 다 제가 아는 분들이 쓰신 사설이지만은 평소 필력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예. 그분들의 평소 필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지금 보수 진영 포함 많은 국민들이 몰카 촬영은 범죄고 몰카에 당했지만은 이로 시작하는 칼럼들을 굉장히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뇌물성 그런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누가 함정을 판지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하게 논리의 근거로 삼습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그 사설 나오던 그런 논설위원들이 쓰시던 대로라면은 앞에 그 내용은 나올 이유가 없죠. 예. 몰카는 잘못되었으나 명품백에 사과해라. 이거 얼마나 자기 주장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그 문장 구조입니까? 예. 몰카 피해자지만 사과해라.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수가 그만큼 지금 이 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게 용기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주문해야 된다. 예.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정어리TV 시청자분들도 동네 고깃집 가가지고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몰카는 너무 심하잖아요. 본질이 그게 아니다. 예. 지금 그 영상을 찍었다는 최재형 목사라는 분도 뭐 어떤 분들은 그분이 뭐 통일운동 하시던 분이라 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 뭐 다 좋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또 하는 말씀을 방송에서 들어보면은 저는 제가 이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희 인생 이분도 처음에는 어쨌든 새 정권이 출범하니까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가지고 뭐 가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통일이 문제나 이런 거 논의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들과 엮여서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이거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경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뭐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뭐 천공하고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 찍고 하신 게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감정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그렇게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명품백 같은 것들이 가볍게 이렇게 주고받아지기도 했다. 천공 사무실 가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사무실 차려놓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더라. 뭐 이런 것들. 저는 이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냐 아니냐 돼 가지고는 저는 알고 나서 충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대응이 좀 저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잘 알지만은 뭐 저도 아는 분이지만은 행정관이 가가지고 최순실 씨 핸드폰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접하던 것보다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명품백 문제나 특검 문제 같은 거 너무 여권이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저로 보내든지 외국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일 회계사가 한다는 주장 보면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 거의 김웅 의원이나 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하면 내부 총질이고, 예. 본인들이 하면 뭐 대단한 구국의 아이디어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도 결국엔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뭐 원균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보면은 원균 같은 사람도 예전에 보면은 누구 모함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그 삼도수군 통제사 시켜주면은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부산을 칠 수 있다. 정작 자기가 삼도수군 통제사 되고 나니까 일기장 이런 거 다 보니까 야, 왜 부산을 못 친지 이제 알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슬슬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왜 지금까지 당에서 이 사람들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뭐 내부 총질 소리 때도 그 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원균이 처음에 부산 안 간다고 했을 때 선조가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야, 너는 갈 수 있다며 하면서 가. 그랬더니 안 가니까 불러가지고 곤장을 칩니다. 그리고 곤장을 쳐요. 그러니까 곤장 치니까 원균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안 가도 죽겠네? 이렇게 하면은 다 끌고 이제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 7천량 해전에서 몰살 되는 거거든요. 거의 완전히 전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마저 본인의 강한 그립으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곤장을 치려고 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1차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곤장을 치려고 들고 오는 사람한테 우선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천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실제로 곤장 치러 또 몽둥이 들고 오고 또 맞고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또 욱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게 바로 2016년에 그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이제 공천 도장을 찍어줄 수 없었던 그런 사태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김무성 대표 제가 너무 그때 가까이서 잘 봤지만은 김무성 대표는요, 절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랑 크게 척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쩝니까? 나는 당대표로 선거에 이기려면은 유승민도 살리고
유영아 오는 건 막아야 되고 이러는데 아니 대통령이 곤장을 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면은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지켜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터졌잖아요. 김무성 의원은 이번에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그런데 그랬을 때 알만한 분이 균열이 난다 봅니다, 이제 거기서. 네. 저는 사실 지난 2020년 총선 때 김무성 대표께서 황교안 대표에게 본인이 광주 나가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원래 그 전남방집집 아들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전남방집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 또 광주 출마를 통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걸로 주변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면은 김무성 대표 너무 멋있어 보일까 봐 또 그걸 못하게 했다는 식의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김무성 대표의 패기나 모습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영도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평소에 김무성 대표 모습과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보고 있다. 제가 김무성 대표를 또 가까이서 많이 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보수가 생각보다 지난 2016년, 2020년 총선보다도 더 질서가 흐트러진 것 같다. 당신이 보기에 좀 한심한 부분은 있었겠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후배들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뭐 또 요즘에 어때요? 그 대표 하실 때에는 정보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명품백 사건 딱 터졌을 때 그동안 이렇게 들어오신 정보나 이런 거 봐서 그럴 줄 알았다 혹시 그런 생각 드셨나요? 저는 이런 뇌물성 사건이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그 기자랑도 문제가 됐을 때 이게 그 속된 말로 품이 크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문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뭐 그분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받아 챙겨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마음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금액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 보기 좀 돈 많다고 돈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저한테 들리던 얘기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명수 기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보수계열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뭐 도와달라는 취지로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된다는 얘기 들었어도 그분들은 부탁하려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탁 들으러 만나가지고 문제될 줄은 저는 예상은 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문제가 터질 것 같았습니까? 저는 공천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질 것 같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때 그 뭡니까 그 한모 씨 녹취록 사건처럼 예전에 그 한모 씨 녹취록 사건처럼 뭔가 정치 소위 저희 브로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주 너무 낚여가지고 이런저런 약속하시고 이러다가 공천 관련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걱정을 좀 뛰어넘는 지금 이거는 너무 단순한 뇌물 사건같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번 디올백 때문에 공천 관여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준석 내치려고 하고 뭐 안철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경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유승민 쳐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뭘 하고 싶었길래 그랬던 것이냐. 왜 이준석이 당대표면 안 되는 것이고 왜 나경원이 당대표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김기현마저 잘라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결국 2024년 4월에 장이 서는데 그 장에선 내가 무조건 이 물건은 내가 밀어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많은 걸 해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어물전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장날을? 저는 이거는 제가 또 이걸 뭐에 비교할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에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인 생명체는 그것이 뭐 호빗이든 골룸이든 뭐든 간에 그 반지만 쫓아다니거든요. 아니 그 기사든지 간에. 그 반지 절대 반지를 향한 그 갈구는 끊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제가 김건희 씨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안에 그렇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대표들 줄줄이 쳐내고 이런 식으로 만든
그 가장 핵심 인물이 김건희 씨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그러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요.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그것이 결정적일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도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사가 대통령의 정치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조언자 역할 또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예.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무게가 다르죠. 예. 근데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근데 국민들이 설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걸 봐버렸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랬네. 그렇거든요. 사실 권력 주변에 냄새 되게 잘 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기가 막히게 지금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를 맡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거기에 뭐 최재형 목사는 찍으러 갔다 그러지만은 최재형 목사가 봤다고 하는 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봤을까?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재형 목사의 그런 증언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예.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하여튼지. 예,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죠. 오늘 아주 긴 시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젊으시지만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어리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개혁의 길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원 가입하실 분들은 제가 이 신당.kr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 가입하실 수 있고 또 한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신당.kr을 이제 컴퓨터든지 아니면 그 핸드폰의 브라우저 창에 치시면 되고 당원 가입하면 당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내는 당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냐 개혁 신당이냐 당명이 이제 슬슬 헷갈리는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개혁 신당이라는 당명으로 저희가 활동하기로 했으니까요. 개혁 신당 당명 꼭 기억해 주시고 여론조사에 이준석 신당이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 개혁 신당을 기다려서 골라주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이 될 겁니다. 당명은 언제쯤 정식으로? 저희가 지금 뭐 양양자 의원님과의 합당 절차에서는 예. 우선은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총선 때까지 한국의 쓰는 걸 희망은 하고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총선 이후에 총선까지는 개혁신당으로 예 선거 치르실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도 좋기 때문에 그 총선 이후에는 그 당명을 또 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거든요. 총선까지는 개혁신당으로 간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그 전에 당명을 공모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거다라고. 네, 그런데 들었거든요. 그럴 시간은 지금 없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개혁신당. 뭐 여러 모여서 생각이 다르면 또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백운계 정치 1번지 했는데요. 슈퍼챗도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길어서 다 모아서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